근데요, 저 그러면은 궁금한 거 있어요. 그러면은 현재는 비어있지 않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그러면은 미래의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해 한 지금의 작업인 건가요? 삶의 목표를 뭘로 잡아야 될까? 여기서부터 출발을 한단 말이죠. 이 고민을 했어요. 삶의 목표가 뭔지 모르겠다, 자신의. 그래서 지금 자기가 추구하는 지금 재미있는 자기가 뭐면 언제 행복하냐, 재밌어 행복하다. 그래서 난 재밌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좀 잘 접근을 해야 되는 게, 그러면 처음에 삶의 목표라는 것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삶의 목표에서 삶은 뭘까? 이 삶을 잘 파고 들어가면 이 삶은 미래야. 이 사람이 목표라고 말한 여기 안에 들어가는 삶이라는 단어는 미래라고. 왜냐면 지금 현재는 방금 지나가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100세 시대에 30살 입장에서 삶의 목표를 생각을 하면 남은 70년에 대한 이야기지 지금 오늘 내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 아니라고. 그럼 삶의 목표를 고민하고 있는 이 사람은 미래를 고민하고 있는 사람인 거야. 그런데 이 고민이 깊어지다 보니까 현재의 재미를 찾는 방향으로 삶의 시간을 채워가게 되는 거예요. 물론 아까 상담하신 분이 그렇진 않았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렇게 빠져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지. 제가 지금 그러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현재 재미. 네. 그러니까 삶의 목표를 찾고 싶다고 하는 사람이 거기서의 삶을 잘못 규정하는 바람에 현재의 행복을 추구하게 되버리는 거죠. 근데 현재의 행복을 추구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저도 굉장히 현재 쾌락적인 사람인데 그게 나는 그걸 추구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오케이. 그런데 평소에 고민할 때는 실컷 삶의 목표 이래서 그 목표가 결국 미래를 어떻게 살 건가를 고민했어야 되는 출발을 해놓고 그래놓고 지금 결국 그 고민의 결론은 현재를 재밌게 산다 이렇게 돼버리면 앞뒤가 안 맞는 게 돼버리는 거죠. 그럼 내가 생각하는 삶의 목표는 결국 미래고 그럼 미래를 잘 만들어놔서 미래의 목표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미래의 목표를 만들 때 뭐가 중요하냐면 현재 내가 볼 수 없는 거를 미래에 나는 볼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사이의 갭을 어떻게 메우느냐야. 미래에 내가 용납할 수 있는 부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미래에 나는 아직 모른다고.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 오히려 필요한 게 그 미래에 내가 존재하게 되기까지 내 삶에 무의미한 일을 최대한 줄여가는 게 공백을 줄여야 된다는 거지. 미래의 나를 위해서 현재의 공백을 줄이라는 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밤새 게임을 했어. 게임은 나쁘다는 거 아니죠. 게임 되게 좋아요. 밤새 게임을 했어. 그리고 아침에 딱 해 뜨는 거 보고 그래 난 행복했고 게임도 했고 너무너무 즐거웠어. 그래 만족하고 자. 그럴 수 있지. 근데 과연 그걸 미래의 나도 그 말에 동의하냐는 거지. 동의할 수 있겠냐는 거지. 동의할 수도 있겠지. 근데 동의 못할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를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미래의 내가 이거를 수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근데 지금의 나로서는 몰라. 그러면 이게 객관적으로 최대한 봤을 때 지금의 내 시간이 공백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이어진 선으로서 존재할 것인가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이거를 일단 내 삶에서 공백이 없애겠다라는 그 목표만 가지고 가면 나중에 돼도 큰 후회는 없어. 조금 그나마 적은 거지. 왜냐면 그때랑 지금은 보는 게 달라요. 세상을 보는 게. 미래에 나도 분명히 다를 거라고. 근데 내 삶에서 공백이 있었으면 미래에 내가 봤을 때 저때 저걸 할 걸 이렇게 된다고. 저도 이렇게 제가 생각해보면 돌이켜보면 공백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시간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공백이 아닌 것처럼 보이게 할 만한 것들이 또 존재하는 거지. 그 공백 중에 제일 컸던 거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꿈 중에 하나가 보드게임 만드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보드게임을 되게 오랫동안 막 연구하고 실제로 만들고 출품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잘 안 됐지. 근데 그때 그것만 한 건 아니었었어요. 그때 그걸 하면서 책을 썼었고 뭐 논문 통과하고 이렇게 해서 그때 내가 보드게임이 내 인생에서 공백이 돼버리지 않았던 거지. 그 시기가 다른 걸로 채워졌으니까 선으로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미래의 나를 확실하게 설득할 수 있을 만큼 내 목표가 확실하고 이거를 올인하겠다 그런 거는 오케이인데 이게 확실하니 안 서요. 삶의 목표가 뭔지 모르겠고 그럴 때는 이게 공백으로 남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지. 현재를. 그래서 그 공백을 남기지 않는 게 중요해요. 나중을 위해서. 그러니까 삶의 목표를 고민한다는 사람 치고 그 삶의 목표라는 건 결국 미래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럼 미래의 나의 시각으로서 지금의 나를 봐주면 참 좋잖아요.
근데 그게 안 보여요. 그러면 미래에 내가 나중에 나를 보러 와줄 때까지 그러면 이 시간이 공백이 없게 흘러간다. 그 말이었어요. 그러면 그 공백이랑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게 균형의 문제거든요. 이 균형은 실은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제가 대표적인 건 한 가지만 말을 하면 안정감하고 불안정감이에요. 이 무슨 말이냐면 안정감은 예를 들어서 취업 회사를 다니고 월급 따박따박 받고 매일 똑같은 일을 하는 게 안정감이고 여기서 불안정감은 여행을 가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람은 어느 하나를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이 두 가지는 균형을 이뤄야 되는 거예요. 매일 안정적으로 똑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똑같은 시간에 퇴근하고 같은 시간에 자고 이런 사람은 여행 다니고 이런 사람을 부러워해요. 그래서 그렇게 10년을 살다가 갑자기 여행을 딱 주말에 하루 갔다 오니까 너무나 행복해. 나는 이제 여행 작가가 돼야지 하고 여행 작가가 돼. 그러면 그 사람이 그때부터는 행복하고 자기 천직을 찾았다고 느낄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도 균형이 무너져 있었고 여행 작가가 되는 순간도 균형이 무너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잘못된 균형이 무너졌다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나는 저걸 추구하는 사람이었구나 착각하고 그것만 추구하다 보면 여행 작가가 되는 순간 또 안정적인 삶을 바래. 또 안정적인 삶으로 가.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해. 그러다 다시 또 이렇게 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어디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군인으로 따지면 계속 타령만 하는 삶을 사는 거지. 애초에 생각해야 되는 건 균형이지 어느 하나를 추구하느냐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느 하나를 추구할 때 그거는 내가 지금 그게 부족한 거지 그게 내가 더 바라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미래의 목표, 삶의 목표를 생각할 때 공백이 없게 하되 그리고 그 목표는 우리가 보는 그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존재하는 어떤 것이고 그 밑에 그 탄탄한 기둥은 균형감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그 균형감을 만들 때는 항상 그 생각을 해야 돼. 지금 내가 추구하고 하고 싶고 이런 거는 내가 이 균형에서 무너진 축이지. 그러면 이걸 안정화시키려면 이걸 없애고 이걸 올리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그런 고민을 해. 직장 그만두고 뭐 새로운 일을 하고 싶어요. 사업하고 싶어요. 고민이라는 건 어쨌건 두 가지 중에서 결정을 못 하고 있는 거니까 회사를 다니는 것과 그만두고 자기 하는 일을 한다. 그러면 그렇게 물어보면 회사 다니는 게 나은 거예요. 이 둘 중에서는 왜 그러냐면 회사를 다니는 건 안정이 보장되잖아요.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있는 건 불안정이 보장되는 거잖아요. 안정한 상태에서 불안정한 일을 만들어내는 게 훨씬 쉬운 일이에요. 안정적으로 회사를 다니면서 차라리 불안정하게 길에서 그냥 새로운 사람한테 뭐 얘기하고 이런 게 나는 거죠. 어디 주말에 모임 놀러 가고 그렇게 해서 불안정을 채워나가는 게 불안정한 상황에서 안정을 채워나가는 것보다 훨씬 더 쉽다는 얘기지. 그래서 만약 둘 중에서 고민하고 있으면 그냥 회사 다니는 게 나은 거예요. 회사 그만두기를 결정하고 어떻게 이제 할지를 고민하면 그때는 오케이. 그건 뭐 본인의 선택이니까. 근데 이거를 결정 못하는 거는 균형이 무너져 있다는 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공백을 없애는 것을 추구하면서 현재를 채워나가는데 그 과정에서 내가 지금 어느 한쪽을 추구하고 있는 것 같으면 내가 균형감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과거의 나를 생각해야 돼. 지금의 나, 그러니까 평생을 내가 저것만 추구해온 사람이다. 그러면 오케이인데 과거에는 저게 좋아 보였는데 지금 이게 좋아 보인다. 그거는 균형이 왔다 갔다 하고 그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이게 삶의 목표라는 게 연관돼. 목표는 없어도 돼. 뭐 누군가는 있겠지. 누군가는 없을 수도 있고. 있으면 더 좋죠. 근데 내가 안 흔들리고 이거를 좀 힘들어도 이겨낼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되니까. 근데 그게 필수적인 건 아닌 거지. 근데 다만 그 균형에 대한 아이디어는 필수적이죠. 그리고 삶의 목표가 없는데 공백까지도 길어진다. 그건 안 되는 거지. 근데 너무 주관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거는 그냥 제가 여러분들보다 한두 살이라도 많으니까 그냥 하는 얘기라고 들어주고 너무 깊이 듣지 마세요. 그냥 어디서 똥 얘기나 할 걸 그랬나. 하나만 더 여쭤봐도 돼요? 네. 그러면은 미래에 제가 봤을 때 지금 저의 현재의 삶을 봤을 때는 그냥 정말 무언가 열심히 제가 해야 되는 일을 열심히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해야 되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게. 그렇죠. 근데 그 중간중간에 현재의 제가 놀고 싶어 해요.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답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좀 짧은 시간 안에 가장 빠르게 대답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경영을 가르치잖아요. 경영을 하다 보면 조직 관리를 가르쳐요. 조직에서 가장 건강하지 못한 조직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아픈 사람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이제 조직을 병들게 하는 아픈 사람은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남의 이야기를 안 듣는 사람. 그러면 최악의 조직은 조직원들이 자기가 할 말을 못하고 묵살된 조직원들이 많은 조직이에요. 최악의 조직이죠. 근데 이만큼 나쁜 조직은 모든 조직원의 말을 다 들으려고 하는 조직이에요. 이런 조직도 많아요. 우리의 마음은 조직이에요. 하나의 조직으로 존재해요. 그래서 민재님이 방금 말한 그런 부분들도 예를 들어서 내가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라는 목표가 있어요. 우리 조직의 새로운 프로젝트야. 그때 다이어트 해야지? 라는 생각, 그 목소리도 우리 마음 안에 여러 가지 조직원들이 있잖아요. 이 조직원 중에 굉장히 많은 부류가 낼 거예요, 목소리를. 어떤 애들이 낼까? 살도 빼야 된다, 살 빼야 되는 파, 그리고 살을 빼서 뭐 이성도 만난다는 파, 노력해야지, 뭐 이런 파들이 목소리를 내. 오케이, 다이어트 하기로 했어. 새벽이 되니까 배고파. 눈앞에 아까 남긴 피자가 있어. 그럼 얘네가 목소리를 낼까? 안 내지. 그땐 다시 얘네가 목소리를 내는 거지. 거봐, 그냥 일단 먹고 하자가 되는 거지. 조직원들이 얘네를 묵살시켜놨기 때문에 어느 순간 환경이 바뀌었을 때 얘네가 목소리를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잘 생각해야 되는 건 얘네를 처음부터 묵살시켜서는 안 되고 얘네가 목소리를 냈을 때 쟤네 목소리가 나는구나를 인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좀 추상적인 얘기로 시작을 했지만 우리가 어떤 결심을 하고 무언가를 할 때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로 활용될 수 있는데 그래서 환경이 되게 중요한 거긴 해요. 이 말을 또 연결을 시키면 예를 들어서 민재님이 집에서 수험 공부를 해요. 물론 수험 공부를 하지는 않지만 집에서 수험 공부를 하겠다. 침대에 앉아서도 밤새 책을 보겠다. 안 봐죠. 못 봐. 도서관 가야 돼. 아니면 하다못해 카페라도 가야 돼. 그래야 얘네들이 말을 듣지. 마음의 여러 가지. 그래서 본인을 믿어서는 안 돼. 이게 일단 첫 번째 이 교훈인 거죠. 우리 마음의 여러 가지 것들. 그러니까 뭐 이성을 만나. 나는 지금 뭐 결혼한 상태인데 이성을 밤새 술을 먹어도 나는 믿을 만한 사람이야. 개소리예요.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럴 수 있는 사람도 존재하겠지. 근데 환경을 그렇게 만드는 사람과 그렇게 만들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지. 그런 환경에서도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 근데 그것보다 우선하는 건 환경이라는 측면이고 일단 환경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민재 씨가 바꾸는 건 글쎄 두 가지 방법을 말해드리는 건데 하나는 민재 씨가 어떤 환경에서 뭘 할 수 있는지를 구분을 해서 어떤 시간에 어떤 환경을 본인한테 부여할 건가요. 이거는 공간적인 것도 있고 시간적인 것도 있고 조명도 있을 거고 아니면 그 환경에는 뭐 책상을 어떻게 치운다도 있고 아니면 오히려 더 어지러워야 수도 있겠지 본인한테 어떤 그 본인한테 맞는 그 일에 맞는 환경을 만든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다른 심리에도 연관되는 건데 우리를 게으르게 만드는 마음도 실은 우리를 위하는 마음이에요. 그렇잖아요. 얘네 케이크를 그 배고픈 순간에 먹으라고 하는 마음도 아까 피자를 먹으라고 하는 마음 우리를 위하는 마음이에요. 그렇잖아요. 빙하기를 대비하는 우리 위하는 마음이란 말이야. 분명히 어쨌건 우리를 분명히 위하는 부분이 있어요. 걔네를 설득해야 돼. 조직원들 중에서 얘네가 묵살을 해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다이어트를 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저걸 먹으려는 너의 마음도 알겠는데 하지만 지금은 저걸 안 먹으면서 더 많은 무언가를 얻을 수 있어. 이게 정말로 스스로가 제어가 안 되는 사람은 거울을 보고 해야 돼. 거울을 보고 정말로 자기랑 대화를 하듯이 해보는 거고 누군가는 명상으로서 풀어내기도 하고 누군가는 이 마음은 그냥 그 순간적인 마음이라고 이해를 하기도 하지.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조직원이 있다라는 발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은 자기만의 방법들을 찾아나가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마음 안에도 여러 가지 조직원들이 존재한다. 우리가 하나의 기업체라는 거지. 그렇게 접근을 하면 조금 다스리기가 수월해져요. 본인은 사장인 거지. 아니면 프로젝트 팀장이거나 그 안에 여러 가지 애들을. 근데 걔네들은 대부분이 다 민재 씨를 위해서 일을 하는 애들이에요. 그렇죠. 다만 방향이 다른 거지. 전 진짜 안 좋은 조직이. 왜? 다 들어주고 들어줘요. 다 들어주고 있구나. 근데 좋은 점은 있어요. 다 들어주는 조직은 일단 조직원들이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얘네들의 조직원의 목소리 일단 들어왔으니까 여러 가지 내 욕망과 내 욕구에 대해서 충분히 안다라는 거지. 그럼 이제부터 언제든지 그 기조만 바꾸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거지. 그만큼 해왔으니까.
묵살하는 것도 훨씬 좋은 거예요. 묵살하는 것도.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남녀의 차이가 뭐 이런 데서 좀 드러나는데 남자는 자기 이런 속의 목소리를 찾는데 되게 오래 걸려요. 잘 못 찾아. 내가 무슨 욕망이 있는지 무슨 욕구가 있는지 몰라. 본능대로 행동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못해. 못하는 남자가 많아요. 자기의 감정을 잘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내가 지금 무슨 감정이었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성들은 그걸 잘 알아. 특히나 일기를 꾸준히 써온 여성들은 참 잘 알아. 유림 씨가 일기를 썼을 것 같지는 않지만 그만큼 고민을 해야겠죠. 사람을 만나보고 이러면서. 남자는 잘 못해. 정희 씨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 저도 되게 공감하거든요. 남자는 자기 감정을 알기까지가 진짜 오래 걸려요. 훈련이 안 돼 있거든. 감정 자체. 일단 또 감정에 대해서 좀 접근하는 것도 서툴고 좀 그런 측면이 있죠. 재밌다. 그래 다행이다. 저도 그 계속 이런 걸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막 뭐 바쁘고 뭐 하고 하면은 자꾸 잘 안 돼. 그리고 밤에도 막 밤새면 방에서 글 쓰면 되지. 요즘도 그렇게 생각해요. 글 개뿔 써. 한 3분의 1페이지 쓰다가 유튜브 보기 시작하는 거지. 그리고 아침 날 새면 혼자 마음 한구석에는 그래도 밤샜으니까 난 뭔가 한 거 같아. 그리고 또 이제 또 망치고 하루 막 이렇게 되는. 스스로를 믿으면 안 돼. 얘네를 완전히 내가 대화가 다 되지 않는. 대화가 되는 것 같아도 어느 순간 보면 또 안 돼. 환경 설정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저를 잘 안 믿어요. 그럼 이 세상에 누가 더 믿어줘? 뭔 소리예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여담인데 우리가 이제 이런 대화를 하거나 이런 커뮤니케이션 할 때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고민들을 하세요, 사람들.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싶다. 근데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은 인간을 굉장히 선하고 좋은 존재로 본단 말이에요. 근데 내 안에 다른 사람을 이해 못하는 나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서 다른 사람을 이해를 못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인간 내면에 악한 마음은 다 있는 거예요. 인간 마음, 아까 말했던 민재님이 말한 것처럼 부정적인 마음, 게으른 마음은 무조건 있어. 누구나 있어. 그래서 일단 내 안에 이 부정적인 마음과 대화를 하게 되면 장점이 타인을 이해하게 돼요. 이게 조금 좀 다른 얘기지만 최초의 세계 최초의 블로거 자기 인스타그램을 했던 인스타그램이 아니지만 어쨌든 자기 일상을 기록했던 사람이 몇 년도더라? 아무튼 몽테뉴라고 있어요. 수상록이라고 있어. 그게 몽테뉴 수상록은 들어봤죠. 철학 사조에서 되게 근데 이게 뭐냐면 자기 일상을 그냥 매일 기록한 거예요. 매일은 아니었겠다. 아무튼 그리고 기록한 거예요. 근데 그게 갑자기 왜 특이하냐? 사람들은 절대 진리를 추구했거든요. 절대 진리를 찾고 막 그런 걸 찾았는데 몽테뉴라는 사람이 그냥 자기 일상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내면으로 이렇게 들어간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최초의 블로그인 거지. 자기 일상을 그냥 글로 남겨놨으니까 매일매일. 그래서 일생을 그걸 그 작업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의 얘기는 그거지. 내가 타인을 이해하기 전에 나 자신을 온전히 이해하면 인간에 대한 이해가 된다는 거지. 내가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소재는 나라는 거지. 그래서 내 안에 이런 부정적인 마음이나 이런 게 들 때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렇게 내가 제어도 못하고 다른 저 사람은 저렇게 뛰어나고 저렇게 잘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일단 내가 가진 이 긍정과 부정 그리고 좀 안 좋은 부분, 좋은 부분들이 저 사람도 있구나. 그러면 일단 저 사람은 저걸 다스려서 저런 모습으로 보이는구나요. 그래서 내가 가진 이 내면의 흐름을 이해할 때 실은 타인을 이해하게 되는 거지. 근데 이게 반대가 되면 눈치 보는 사람이 되거든요. 나 혼자만 부정적인 거 갖고 있고 나 혼자만 못하는 거 같고 다른 사람이랑 하면은 저 사람은 잘난 거 같고 그러니까 나는 좋은 모습을 연기해야 되고 이게 맞는 거 같고 그러니까 스스로의 어떤 한 부분을 무시해버리고 자꾸 좋은 모습만 보이고 혼자 있을 때는 그거의 역효과로 막 더 게으름이 나오고 그러니까 집안은 점점 더 어지러워지는 거고 겉모습이 점점 더 치장하게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그렇게 흘러갈 수도 있게 되는 거지. 이게 다 그렇게 연결된단 말이에요. 저예요, 저. 저야 실은 다들 그렇지 뭐 솔직히 뭐 그럴 수 있지. 무섭네요. 근데 남의 시선을 신경 쓰는 건 나쁘지 않아요. 나쁜 건 아니에요. 절대로. 왜냐면 미래의 나와 대화하는 방법도 실은 남의 시선을 이용하는 거예요. 좋지. 왜냐면 지금의 내 시각으로는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어. 그러면 남의 시선을 어느 정도 수용하면서 거기에 맞춰가려고 하는 게 그나마 미래에 내가 수용할 만한 객관적인 기준이 될 수도 있다는 거지. 남의 시선을 신경 쓰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근데 다만
남의 시선을 너무 신경을 쓰면서 저것만이 맞다. 그래서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이런 그 일부의 애들을 묵살해버리면 그거 반동으로 혼자 했을 때 더 못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부정적인 것만 남아버리는 거지. 자꾸 나는 더 부족한 것 같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무거운 주제가 돼버렸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균형을 맞춰야지. 균형을 맞춰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들어볼까? 그러니까요. 지금 그걸 고민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남의 이야기는 쉽게 하니까 남한테 조언을 줘. 어떻게 할까요? 적당히 놀고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고 적당히 정말 이게 남의 일이라고 이게 쉽게 뭐- 얘기하네요. 진짜 아무리 남의 일이라고 쉽게 얘기하니까 쉽겠다지만 정말 쉽게 얘기하네요. 미래에 대해 나를 존중해야 하는 거죠. 지금 말한 게 지금 윌님이 말한 게 그거잖아요. 공백을 만들지 않고 균형 있게 살아라. 공백을 안 만드는 방법은 남의 시선을 이용해서든 어쨌든 미래에 내가 인정할 만한.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미래에 내가 어떤 모습이든 어떤 뭐든지 어떤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내적이든 외적이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싶다고 생각하면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싶다 생각하고 그럼 그 모습을 가지기 위해서는 내가 뭘 선택해야 될까? 뭘 선택해야 되는지는 너무 뻔하게 잘 알겠는데 그러면 그 선택이 현재를 희생해서 해야 되는 것 선택도 해야 되는 건가? 라는 게 궁금한 거지. 내가 말해줄게. 그걸 말해봐. 미래의 너를 깐깐하지 않은 사람으로 만드는 거야. 다 이해해주는 사람으로. 아. 그럼 현재에 무슨 행동을 해하던 간에 다 이해해주면 공백이 안 생기잖아. 이건 새로운 발상이에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괜찮을 수는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나오는 개념이 이제 워터라인이라는 개념이 들어와요. 이거 워터라인 들어봤어요? 아니요. 이게 아마 아마존에서 많이 했던 건데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좀 달라졌지만 얼마 전까지는 수익률이 정말로 낮은 기업이었거든요. 돈을 많이 버는데 돈을 다 재투자하는 거예요. 그만큼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아마존은. 이제 그 중에 와중에서 이제 하나는 그러면 우리는 그 기업 입장에서 얘기하면 항해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배가 더 빨리 가게 하기 위해서 항해를 하고 어쩌면 여러 가지 목적을 하는데 배 위에서 무슨 짓을 해도 돼. 근데 물을 기준으로 그 밑에서 무언가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배가 침몰해버린다는 얘기죠. 미래에 관대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을 하는 건 좋은데 내 인생을 항해로 봤을 때 내가 침몰할 만한 짓을 하시면 안 되는 거지. 그렇게 돼버리겠지. 그치. 그러니까 그 워터라인만 지킬 수 있으면 미래를 관대하게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뭐 자연으로 가서 살아도 되겠지. 네? 어디요? 자연인처럼 뭐 그냥 숲에 들어가서 살아도 되겠지. 아무것도 안 하고 편안하게. 물론 그분들도 굉장히 힘들게 살아요. 매일 막 살아남기 위해서 치열하겠지. 근데 그 미래에 내가 딱 그 자신을 돌아봤을 때 과거의 그 선택을 후회할 만한 선은 안 된다는 거지. 그런 삶을 사는 건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것 같아. 그래서 인생은 지옥이야. 아니 근데 쉽게 보면 또 쉬워요. 왜 쉽냐면 미래에 내가 지금 어떻게 보면 저도 유림님 말씀에서 한 발짝 더 나가는 건데 미래에 내가 그렇게 깜깜하지 않거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세계 최고의 미녀를 얻고 싶고 세계 최고의 미남을 얻고 싶고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을 얻고 싶잖아요. 그런데 못 얻어. 그럼 자기 옆을 딱 보면 TV 보다가 옆에 보면 오징어가 있단 말이에요. 인생이 불행해. 근데 과연 이게 인생이 불행하냐는 거지. 이 사람도 충분히 이쁘고 충분히 나한테 잘해주고 나한테 좋은 사람이잖아요. 물론 평소에 보통 대부분의 시간은 원수 같겠지만 농담이에요. 제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마음 안에는 우리를 보호해주는 가장 강력한 기능이 있어. 여우의 심포도라고. 아까 얘기한 그렇지. 자기를 합리화해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합리화를 벗어나서 스스로 객관적으로 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합리화라는 것도 실은 자기를 보호해주는 심리라는 거예요. 어쨌건 우리 안에는 계속해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위한 심리들이 계속해서 발동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길에서 벗어나는 거는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다. 우리가 말하기를 배우지만 최고로 좋은 말이 있겠지. 이 순간에 이 말을 하면 베스트야.
근데 거기서 좀 벗어나도 인간관계 큰 문제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술에서도 사람들이 이제 막 이런 실습이나 이런 걸 보여주면 그런 거 어떻게 해요? 너무 어려워요. 근데 화술이 쉬운 이유는 쉽고 더 어려운 이유는 정답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더 나은 답은 존재하겠지. 근데 최고로 좋은 답이 안 나와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민하는 사람과 실행하는 사람 중에서 실행하는 사람이 더 결과를 얻는 게 고민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더 나은 답을 찾으려고 하거든요. 더 나은 답은 계속 나오지. 계속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더 좋은 답이 나오지. 그럼 고민하면 내가 뭔가를 계속 해나가는 것 같아. 근데 실행하는 사람은 이 사람만큼 좋은 답이 안 나왔을지 몰라도 일단 실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90점짜리가 돼. 근데 이게 낫다는 거지. 그래서 어쨌건 실행을 계속해서 하면서 해야 된다라는 거죠. 얘기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펼쳐졌네. 척해도 착하고 알아듣겠지 뭐. 영희 씨는 혹시 해주고 싶은 얘기 있어요? 미재 씨한테? 뭐 아까 했던 얘기가 비슷한데, 그냥 교회는 방향성만 어느 정도 맞으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삶을 살고 싶은가, 그 목표만 있으면은 뭐 내가 목표한 건 저기 멀리 있더라도 막 저기 한 100km에 있더라도 그쪽을 걷다 보면은 그쪽 언저리 어딘가에는 가 있을 거 아니에요. 100km까지 못 가더라도. 아까 말한 환경 설정이 되는 거니까. 아니 저는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저를 안 믿기 때문에 환경 설정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 환경 설정하는 것 중에 또 하나 방법 팁은 버릇을 만들어 두는 거예요. 버릇을 만들어 두는 것도 일종의 환경 설정이에요. 나는 이 시간에는 무조건 이걸 해야 된다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루틴을 만들어 두면 그게 일종의 환경 설정이 되죠. 꼭 그 장소를 꼭 이동하지 않아도. 아 그리고 여기 하나 플러스 하자면은 제가 그냥 혼자서 느낀 건데 제가 하기 싫은 것들을 하면은 대부분이 해야 되는 것들이더라고요. 고민을 하니까 뭐 예를 들면 내가 아침 일찍 일어나기 싫어. 근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뭔가를 뭐 초티를 읽는다거나 운동한다거나 주무시는 건 아니죠? 고민 중이었어요. 하기 싫은 것만 골라서 한다. 하기 싫은 것들 그냥 내가 골라서 한다기보다 내가 생각해봤을 때 하기 싫은 것들은 대부분이 하면은 좋은 것들이 많더라고. 예를 들면 내가 공부하기가 싫어. 근데 공부는 꾸준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더구나 예전 같은 시대에는 약간 일률적으로 그냥 기계적으로 해도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는 시대였는데 지금은 또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내가 공부하기 싫으면 아 내가 공부를 해야겠구나. 아니면 내가 놀고 싶다. 조금 노는 걸 자제해야겠구나. 약간 내 욕구에 반하는 행동들이 대부분은 삶을 조금 더 풍요롭게 해주는 것들이 많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어떻게 보면 좀 다른 관점이 나오는 게 유림님이 만들어 나가는 일상과 정현 씨가 만들어 나가는 일상 굉장히 반대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고 싶고 욕망에 충실한 욕망이라니까 좀 그렇지만 어쨌건 자기의 목소리를 잘 듣는 그리고 정현 씨는 그 자기의 목소리보다 뭔가 목표를 향해서 가는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반대란 말이에요. 두 가지 다 자기가 원하는 방향을 찾아가면 되는데 나한테 맞는 걸 찾아가면 되는데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날 유림님이 정현 씨의 이런 스타일을 따라간다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 중에 하나는 마음 일부분들이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그 반동이 더 심해져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트라우마가 돼버려요. 우리 마음에 트라우마가 남는 거는 세 가지거든요. 조금 다르게 들어가면 세 가지. 보통 뭔가 우리가 충격을 받았어. 그러면 충격의 대상과 맞서 싸운다. 사고가 정지되고 상대를 노려보고 막 싸우는 그 상황. 또 하나는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간다. 이게 보통 파이트 앤 플라이트라고 해갖고 보통 일어나는 반응 두 가지예요. 그런데 이거 말고 하나가 더 있는 게 얼어붙는 게 존재한단 말이에요. 얼어붙는 거. 뱀 앞에서 쥐가 얼어붙는 것처럼. 근데 현대 우리 사회에서 앞에 싸우고 도망가고는 잘 못해. 얼어붙는 심리가 생기고 일상을 그냥 살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내면에서 마음 한구석에 어떤 한 얘기를 묵살해 놨을 때 트라우마가 발생하는 똑같은 상황인 거죠. 큰 충격을 받은 것과 비슷한 효과가 돼버리는 거지. 이게 장기적으로 쌓이면서. 그러면서 마음이
그 자꾸 그 제어가 안 되고 자꾸 점점 더 컨트롤이 안 되는 거. 우리도 그러니까 막 충격을 받았을 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막 쇼크 상태에 빠지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쇼크 상태까지는 아닌데 쇼크 상태에 이르는 서서히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나기를 맞아도 몸은 젖지만 가랑비에도 몸은 젖는 거야. 오랜 시간 노출되는 그렇게 그런 상태가 되거든요. 쇼크 상태에 비슷한. 물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 건 그러면 이런 상처가 없이 사는 게 좋냐? 절대 아니지. 이런 상처가 없는 사람은 실은 스스로를 다질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마음이 더 약한 사람이에요. 지금 내가 말하는 이 원리는 큰 상처를 받은 일부 사람에 일어나는 특수한 일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 현대인한테 일어나고 있는 반응,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야. 이거를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겨낼 건가의 측면인 거예요. 그거를 아마 정현 씨는 내가 무언가를 이뤄나가는 그런 성취욕으로서 아마 이겨내고 있는 거고, 유림님은 이런 것을 넘어서서 자기의 목소리에 더 기울이고 다 들어주는 것으로 이겨내고 있는데, 근데 만약 지금 그것을 정현 씨만큼의 성취에 대해서 기쁨이 없잖아요. 뭔가 성취하고 그런 사람이 예를 들어 정현 씨 같은 그런 어떻게 보면 일종의 그 사람들이 이걸 억압이라고 느낄 거란 말이에요. 억압을 한다. 그러면 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건 트라우마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기 스타일을 찾아야 돼요. 그렇다고 반대로 유림 씨처럼 자기 목소리에 귀 기울인다. 그러면 아무것도 실행하지 않고 정현 씨가 만약 유림 씨를 흉내내기 시작하면 고민만 하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유림 씨는 자기가 그 고민을 하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는 방법을 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일단 내 스타일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중요해요. 정현 씨는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갑자기 정현 씨는 이제 항상 그 고민을 그러니까 항상 혹시라도 내가 내면에 너무 과하게 억압된 건 없나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보면 지금도 얘기 보면 사람마다 다 스타일이 있어요. 어느 하나 나한테 안 맞는 거를 추구하고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나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저 사람한테 보는 건 그건 결과물이에요. 그럼 저 사람의 내면은 어떻게 동작할까? 나랑 비슷하게 돌아갈 거예요. 다만 저 사람은 이런 부분을 좀 어떻게 잘했겠지. 아니면 저 사람은 아직 이런 부분에 이런 게 안 됐구나. 아니면 이런 부분을 좀 더 했겠지. 근데 나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잘못됐고 저 사람이 옳다. 아니면 저 사람이 특별하다. 이렇게 되면은 못 본단 말이죠. 눈치를 보게 되거든요. 일단 그렇습니다. 정희 씨는 잘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아주 공감하는 게 저도 약간 목표 지향형의 삶을 사는데 목표를 했을 때 그 목표를 갈 때 항상 저도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약간 어쩔 때는 극적으로 갈 때도 있고 이거 갔다가 여기가 아닌가 싶으면 조금 내려올 때도 있고 근데 이게 다 삶의 지옥 같은 삶의 일부분이 아닌가. 근데 그러면서도 제 스스로도 어느 정도 그거를 맞춰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뭔가 하는 게 근데 저는 제가 느낀 게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저는 뭔가 해야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고민만 하고 있으면은 이 고민이 좀 더 깊어지더라고요. 근데 그 고민이 깊어지니까는 더 못해지고 그래갖고 일단은 주사위를 일단 던져보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뭔가 한번 던져놓고 했는데 안 되네 하고 선회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일단 그 물건 살 때도 최신 것만 찾다 보면 물건 못 사요. 그렇죠. 계속 최신은 나오니까. 네. 그러니까 고민을 하면 어쨌건 안 하는 것도 낫겠지만 고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 이거에 관련된 걸로 알고리즘을 만든 사람이 있어요. 이건 무슨 알고리즘이냐면 내가 좀 오래돼서 잘 정확히 퍼센트가 맞진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아마 37%였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면접을 본다고 쳐요. 방금 면접 보고 간 사람을 채택하면 그 사람은 바로 채용이 돼요. 자리는 하나예요. 근데 이 사람을 내가 못 뽑았어. 그리고 다음 사람이 왔어. 그런데 이 사람보다 앞에 사람이 나. 근데 앞에 사람으로 못 돌아가요. 이걸 가정했을 때 그러면 언제 뽑는 게 좋냐는 거지. 이거를 계산하는 게 있어요. 최적의 퍼센트가 37% 지점이에요. 신기하다. 37% 지점에서부터 보면 이게 뭐냐면 37% 지점에서 뽑아라가 아니라 지켜보는 시점과 이제는 선택을 시작해야 되는 시점이 존재하는데 37% 이전까지는 지켜보는 데 집중하는 37% 이후로는 이제는 괜찮은 사람이 나타나면 그냥 선택하라는 거예요. 앞에 나왔던 37%보다 조금이라도 나오면 그냥 선택해야 되는 거지. 이거는
결혼하고도 똑같은 알고리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37% 지점은 언제야? 20살에서 40이라고 쳤을 때 37살? 아니지 20 아 100세 시대니까 10%네. 한 27대겠죠. 20에서 40으로 봤을 때 27대 만났던 사람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 나타나면은 바로 그냥 결혼해야 얘기. 돼요? 20에서부터 27 애기 그렇지 20에서 20부터 27세까지 만났던 사람 중에 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괜찮다 싶은 사람이 나타나면 그냥 선택하면 되는 거야. 뛰어들면 되는 거지. 하긴 그게 이제 그 선택의 알고리즘. 그래서 고민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100만큼 주어졌을 때 그 100을 다 채워서 고민하는 사람은 바보라는 거지. 실제로 한 3분의 1 지점까지만 고민하고 그때부터는 이제 선택하고 실행해야지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래도 한 살 때부터 찾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20살에서부터 40으로 계산했어요. 20살부터. 20살에서부터 40으로 계산했을 때 37% 지점이니까 아하. 대충 한 전혀 늦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도 분명히 기회는 오는데 이제 최적 알고리즘은 이제 그렇다는 거죠. 얘기하면 다들 우울해하더라고. 그래. 혹시 이거에 관련해서 추가로 궁금한 거 있어요? 이 27살 때까지는요. 그러면 선택을 했었는데 지금은 누군가를 선택하는 게 뭔가 무서우면 어떻게 해야 되죠? 좀 다른 질문이긴 한데 자 선택이 무서울 때부터는 조금 쉬었다가 진행을 합시다. 이거는 좀 선택이 두려울 때니